양원 박사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네에서 우리 특히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포럼은 제5차 충남 수소 과학기술경제 포럼하고 제9회 충남 과학기술 혁신 포럼을 겸하는 그런 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된 포럼은 특히 우리 지역의 언론 매체인 우리 대전일보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전문가들끼리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우리 전문가들끼리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 특히 우리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 충청인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과학기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하고 같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면서 또 같이 이 언론을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되고 또 요약해서 발표되는 건 굉장히 뜻깊은 그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규 본부장님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 발표와 함께 우리 굉장히 그 귀한 우리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쪽에 양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동헌 박사님이 또 오셔서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해주시고 우리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이제 조남진 교수님은 또 기초화학을 하신 아주 훌륭한 또 학자분이신데 또 기술적인 분야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단국대학의 이창용 교수님은 우리 수소 뭡니까 스택 개발 거기에 아주 귀중한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최근에 상당히 대학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기업에 이전시켜서 큰 성과를 얻고 계신 우리 이창용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그 충남과학기술혁신 포럼은 씨앗 포럼입니다. 씨앗스테이 씨앗 포럼인데 충남과학기술 포럼을 개최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이 충청권에 또 지방에 앞서가는 그 지방자치 단체로 지방자치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충청남도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산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총생산 GRDP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 중에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생산을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발전소를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는 수출량이 약 840억 불입니다. 840억 불로 전국의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그리고 수출과 수입을 뺀 경상수지 부분에서 약 540억 불을 경상 흑자를 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충청남도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을 하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양원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30년 후에 과거 진짜 30년 전을 돌이켜 보면 이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는 더욱더 가파르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탄소 중립 사회가 현재는 굉장히 오늘 주제 발표에서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이 탄소 배출량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줄일 것인가, 포집할 것인가, 없앨 것인가, 수소를 동원할 것인가, 암모니아를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대체 에너지를 동원할 것인가, 또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해서 최적화시켜서 효율을 시킬 것인가 등등 아주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결국은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 그동안 기술적으로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유동원 우리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조남준 교수님, 이창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계의 우리 김정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우리 양원 또 박사님 코멘트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동원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유동원입니다. 그 첫 번째 부담을 저한테 주셨군요. 탄소 중립은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electrification하고 H2 with CCUS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화를 얼만큼 잘하느냐, 그다음에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소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수소를 어떻게 잘 조달하겠느냐. 근데 이제 수소를 조달할 때 아까 양 박사님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CCUS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US 기술과 같이 했을 때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느 가격대로 할까,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을 이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탄소 중립은 2050년이기 때문에 절대 개념으로 탄소 중립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좀 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온실가스 3개 중에 3가지가 무조건 다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3가지가 CO2, CH4, N2O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열을 얻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연소한다고 하면 CO2는 나오고 CH4도 나오고 N2O도 나옵니다. 근데 CO2는 카본, 내추럴 카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고 치면 CH4하고 N2O는 어떻게 방법이 좀 애매한데 CH4도 또 이렇게 모아서 태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뭐 C로 치환된다고 보고요. 남는 게 이제 N2가 남는데 N2는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없애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보기보다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산업을 진흥시키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그 개념 정도로 탄소 중립을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이제 발표하실 때도 충남이 다양한 업종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양한 업종들의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그 산업 그 업종들을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한 어떤 정도의 접근이 필요할 건지 이런 이제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철강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지 않습니까? 근데 철강 부분의 탄소 중립 우리나라의 방향성은 저도 이제 예타 기획에 같이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유럽이 지향하는 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철강 분야의 탄소 중립 기술은 그 파이넥스 기반의 유동층 설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에 반해서 아까 하이브리드 보여주신 것처럼 유럽은 새로운 형태의 버티컬 타입의 전기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기로를 지향한다는 얘기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고품위의 원료를 필요로 하지만 그 파이넥스 타입의 이런 그런 다층로를 지향하게 되면 원료의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비용을 낮게 가져갈 수도 있고 다양한 원료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게 이제 그쪽 전문가분들의 지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지향하게 된다면 그런 이제 미래에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럼 2050년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다 도달할 수 있겠는가? 그거는 조금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050년에 우리가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철을 다 수소환원 제철로 생산할 거냐?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써먹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요.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그 기업의 생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철강이라는 일간제철소가 한 가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중에 특정 기업이 원하는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의 고로졸로 타입의 패스를 탈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은 여전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그 커스터머는 대량 생산이 되는 뭐 수산화 제철의 어떤 제품을 원한다고 하면 또 그 패스를 가지고 제품 생산할 거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술로 다 갈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충남에 소재하는 철강업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자체가 국내에 있는 그 남쪽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는 설비가 보다 좀 싱싱한 설비,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설비다 보니 레구니어스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만약에 그 설비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매몰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능수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어쨌든 수소환원 제철이나 이런 걸 가려면 사실 철강 쪽에서 수소환원 제철을 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 점을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수소를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까는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포인트 는 뭐냐면 지금의 BF, BOF 방식으로 석탄이 그 철강 사이트로 들어갔을 때는 이 들어간 석탄이 환원재료 역할도 하지만 환원 이후에 이 공정에서 필요한 에너지원 역할을 충실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원재가 석탄에서 수소로 딱 바뀌는 순간 공정에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새로 갖고 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누가 공급해 줄 거냐? 그 많은 양을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잘 깔아주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업계 석유화학 이쪽에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원료를 어떻게 좀 카본 프리한 쪽으로 가볼까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기술적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업계의 특징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점은 특히 미국하고 다른 점은 미국은 라이트한 쪽에 그 원료를 쓰는 다운스트림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라이트 납사뿐만 아니라 헤비 납사까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설비도 갖고 있고 그런 다운스트림도 충분히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구조가 좀 다르다. 그러면 그런 업계의 그런 밸류 체인을 좀 고려한 뭔가 좀 맞춤형 뭔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무탄소 전원 말씀하셨는데 충남이 그 최근에 이런 그 기후 환경 이슈를 제기하게 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뭐 그 얘기가 이제 충남에서부터 많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서 보면은 암모니아 연소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대기환경 배출 기준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남이 먼저 독자적으로 충남의 환경 기준을 강화시켜서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면서도 이 새로운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좀 만들어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는 그런 강화된 환경 규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에 이런 쪽에 기업들이 더 노력할 거고 거기서 성공하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시장에다 팔 수 있는 포텐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사실은 발전원이 굉장히 중요한 소스인데도 불구하고 석탄이라는 뭐 좀 불편해하는 연료 때문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석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석탄이 되게 필요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석탄 화학으로 발전시켜서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 에너지원이 우리가 굉장히 없는 국가이다 보니 에너지원의 다양성 포트폴리오를 포기해서는 우리는 에너지 문제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는 적정한 믹스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건 제 생각일 뿐인 거고 어쨌든 석탄을 접는 과정 중에서도 길게 보면 아까 지적하신 LNG 온소도 필요하지만 LPG 온소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LPG가 부족해서 물론 사오긴 합니다. 따로 LPG 사오지만 LPG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수요가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LNG보다는 LPG가 가격 폭등 요인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LPG를 좀 싸게 들여다가 LPG 혼소해서 석탄이랑 같이 연소하게 되면 비슷한 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LPG는 공급하는데 그 수입할 때 압력 조건이 없이 그냥 상압으로 보통 들여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도 좋고 그래서 핸들링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진흥이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동원 박사님. 그 나중에 또 요약까지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동원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잘 또 이렇게 들으면 우리 충남이 탄소 중립 2020 달성하는데 해야 할 그런 과제들에 대한 제시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론님? 그런 걸 좀 우리 또 이제 동영상이니까 자료가 또 기록이 돼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다시 또 동영상을 돌려보면 됩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조남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양원 박사님 굉장히 탄소 중립을 종합적으로 잘 발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큰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탄소 중립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생명이 존재하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저는 탄소 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탄소를 이제 이산화탄소 형태로 배출하지만 그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주요 기능을 하는 게 식물인데 CO2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면 식물들이 다 죽고 결국 지구 생명이 죽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탄소를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선순환할 건가 하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연 상태에서 지하에 저장된 석탄 에너지, 아니 석탄이라기보다는 이제 화석 연료라는 것은 이제 에너지 형태로 결국 저장돼 있는 건데요. 그걸 열심히 빼서 썼습니다. 열심히 빼서 쓰는 속도가 식물이나 이런 그 CO2를 소비하는 속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빨랐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일부 과학자는 사실 이산화탄소가 과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훨씬 적외선 흡수나 재방출에 크게 기여하고 사실 메탄 방출이 해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CO2 배출이 커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속도를 늦추고
줄여보자. 그래서 이 CO2를 소비하는 속도와 방출하는 속도의 균형을 좀 맞춰보자는 게 저는 탄소 중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잡은 거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현재 상태에서 탄소 제로 배출이 가능할까? 이거는 조금 더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원전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전 사용을 안 하고 2050년도에 제로 배출 거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줄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탄소 중립에서 이제 우리 국가에서 중요하게 삼는 것이 수소 경제 아닙니까? 수소 생산하고 근데 이 수소 아까 이제 발표하신 거에도 뭐 여기 수소에도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는 수소가 부생 수소를 통해서 비교적 값싸게 얻을 수 있는데 부생 수소 공급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값싸게 얻을 수 있는 게 그린 수소보다는 사실 그레이 수소예요. 그린 수소는 아직까지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이고 경제성을 가지려면 이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럼 그레이 수소가 결국은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인데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은 뭐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비용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사실 저장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저장할 수 있는 부지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유틸라이제이션 재활용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거기서 포집해서 재활용한다는 건 또 어떤 면에서 이제 탄소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이 순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몇몇 가지 이제 기초 기술이 개발돼 있고 또 실증 사례도 있지만 아직도 뭐 경제성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발전소라든가 철강, 자동차 이런 주요 산업들에서 CO2를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CO2를 다시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기술 쪽을 조금 더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탄소를 아예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찾아낸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탄소를 어떻게 잘 순환하도록 재활용할 것이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야만 경제적인 문제까지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전원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을 탄소 순환으로 보자. 탄소 순환으로 보자.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량과 탄소 소비량의 균형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탄소 중립이란 말이 그런 개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탄소 제로라는 개념은 이제 요즘은 좀 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탄소 순환 사회, 탄소 균형 사회, 뭐 탄소 순환 균형 사회 뭐 이런 거를 목표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도 제시해 주셨고 아주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우리 양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원자력 분야하고 에너지를 전략하는 부분은 좀 이제 이번 토픽에서 좀 제외를 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 원자력 분야도 그동안 이제 저희가 논의를 많이 못했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창현 교수님은 이제 수소 쪽을 아주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재료 소재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하셨는데 이창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창현 교수입니다. 사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발표한 4가지 필라에서 보면 수소화라고 하는 것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제적으로 수소화와 관련된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2월에 수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최초로 해서 우리가 발의가 됐고요. 현재에는 그 수소법을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수소법 발의하기 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가 됐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 수소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집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프레임을 만든 것이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이제 수소경제위원회의 결과물이 지금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저도 수소경제위원회의 민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제가 한 달 전 정도에 먼저 그 자료를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근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그림 자체가 그 전에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그림이 실제 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조감도의 형태로 이번에 구체화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에서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늘도 양호 박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그린 수소라고 하는 것이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환경이나 경제성 그리고 기술력, 현 기술력을 다 고려를 해서 시대에 맞게끔 또 타임테이블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수소 경제가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가 이번에 발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그린 수소 포션이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줄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큰 축으로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소의 개념을 상대적으로 줄였고 오히려 해외에서 생산을 하는 수소를 그린 수소 형태로 해서 제조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저장 매체라고 얘기를 하는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LOHC라든지 액화수소의 형태로 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해왔다가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소 활용을 하는 데 있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체화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정부가 3020 그 정책에 의해가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의해서 30년까지 2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은 태양광하고 풍력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하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율 자체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하기에는 좀 적합한 나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효율 면에서 보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효율보다는 사실은 뭐 예를 든다면 호주 같은 곳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약 2배 정도의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 이제 국내에서 그것들을 다 자활하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제 꿈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리도 이제 더 이상은 에너지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에너지다라고 해서 수소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소가 사실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랑 연계가 되면서 그 수소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 조금 많이 희석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을 갖다가 입안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할 때에도 이런 첫 번째 현실적인 어떠한 대안에 맞춰가지고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소스에 대한 그런
엄밀한 어떤 해석이 좀 필요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석탄화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충남도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이 꼭 나쁜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수도권에 타겟팅 해가지고 석탄화력이 충남도에 이제 인접했기 때문에 많이 그 설치가 된 이유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새만금 같은 그런 곳에서는 재생에너지 단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외부에 공급을 할 만한 어떤 그리드 라인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도권 쪽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은 이러한 전력망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활용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뭐 그것들을 요새 이제 그 수경제위원회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19년도에서 나오지 않았던 우리가 가스터빈 그 중에서 아모니아 혼소라든지 수소 혼소와 전소가 이번에 구체화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션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기존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의무적으로 수소 혼소라든지 아모니아 혼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충남도가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 수소 혼소나 아모니아 혼소와 관계된 이런 그 일들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입지로서 또 어느 정도의 프라이어리티는 갖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대산 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이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산업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되는 그러한 쪽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자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산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우리가 부생수소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석유화학 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할 때는 항상 항만 시설을 끼고선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진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평택 당진항이죠, 그렇죠? 예, 평택 당진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외국에서 그렇게 수입된 수소를 받는 그런 항만으로서 4대 항만이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산 평택 당진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스 상태로 해서 전환을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항만과 그 다음에 또 이 대산 공단 그것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지는 어떤 부산물에 대한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수소라든지 또는 이제 바닷물을 갖다가 전기분해해서 나오는 부생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염소라든지 그 가성소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석유화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수전해를 해가지고 나오는 수소에 대한 생산 단가 대비해서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분석 애경련 쪽에서도 오셨지만은 사실은 산소 단가가 향후에는 더 비싸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2024년에 대산 같은 경우 산업단지가 지금 물 부족이 좀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 쪽하고 해서 일일 생산량 10만 톤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24년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산공단 내에서 이렇게 완공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수소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고 올 거냐, 또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소스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물을 10만 톤을 만들게 되면 고농축으로 해서 바닷물 농도가 3.5%인데 이게 7%까지 농축이 됩니다. 그럼 이거 바로 해양 투기가 되면은 문제가 되죠. 민원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걸 직접 전기 분해를 하면 해수 수전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린 수소라는 개념은 재생 전력이랑 연계되는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들이 같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랑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화학 연료로서 사용되는 염소라든지 가성소다는 그렇게 소화를 대산동단에서 하고요. 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터빈을 돌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우리는 재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뭐 세 가지, 네 가지,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우리가 충남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 지역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은 공업지대가 충남도 같은 경우 북부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수도권이랑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는 지역 연계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CO2를 포집한다 하더라도 이거 저장할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업이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메탄 형태로 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갖다가 리포밍을 통해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만든 거기서 부산물로 나오는 CO2를 그 메탄을 싣고 온 소위 가스선이죠. 운송선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아랍에미리트로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기술 협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들은 CO2를 활용해 가지고 유전에서 정유를 갖다가 추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원유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또 활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비즈니스 플랜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브루나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천연가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빈 공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CO2를 갖다가 포집하겠다라는 그런 또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광역권 그러니까 국제 대 국제의 관계로 해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수소법 발휘가 된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수소 안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수전의 장비라든지 또는 연료전지와 같은 그런 시설들에 대한 KGS 코드 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 쪽에서 진행하는 그 KGS 코드가 발의가 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 해서 이 법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아까도 뭐 양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술 그 벽을 만든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산업을 갖다 보호하고 기술을 갖다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회로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의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현 교수님 많은 얘기, 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특별히 좀 강조하고 저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에너지 문제를 꼭 우리 국내에서만 꼭 해결할 건 아니다. 또 우리 충남이라는 이 지역에 한정해서 또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 국제적인 협력,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만들어서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 만들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수소 에너지도 그렇고 또는 탄소 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소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만들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수입해 올 것은 수입해 오고 그게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그런 내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수소는 탄소 중립 사회를 가는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수소 에너지에 대한 활용, 적용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 이제 이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가 인력도 양성하고 또 기술을 갖고 있다. 또 부족하면 또 해외 기술도 수입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그 충남이 이 화력 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이 전국의 50%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6개 기가 2020년대에 폐기가 예정돼 있고 5개죠. 5개가 폐기돼 있고 2030년도에 6개 기가 폐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대체를 해야 되고
탄소 아까 우리 조남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순환의 개념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이제 그런 건 참 좋은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기 본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언론계에서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셔서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특히 우리 과학기술 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대전에 그 과학도시인 대전에서 또 오랫동안 좀 계셨다 우리 천안 아산 지역으로 오셨는데 김정기 본부장님 한번 또 부탁드립니다. 예, 제 나름대로 조금 여기 온다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과학기술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오히려 시민들 눈높이에서 더 편하게 좀 바라보고 접근해서 여기서 취합된 내용들을 전달하고 피드백 받아서 또다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기사로 가공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설득시키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저희 포지션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가끔 생길 수가 있는데 많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고도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도 이제 아산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제대로 뭐 설치도 못 해보고 근데 주민들 동의 설득을 하는데 사실 그런 피드백과 그 소통이 원활치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제대로 전달도 안 되고 또 그런 논의 사회적 논의에 관련된 것도 이후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연계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전달이 되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도 그거를 많이 고려해 주셔서 좋은 결정이 나고 그거를 시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중요한 전달자 역할을 저희가 공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민의 눈높이, 뭐 도민의 눈높이에서 보는 과학기술, 참 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 전문가들은 뭐 단어 하나하나를 들으면 이게 대충 이해는 되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인 경우에는 이 과학기술 용어가 굉장히 이게 어렵거든요. 또 굉장히 분야가 굉장히 또 많고 깊고 뭐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결국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수소 문제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 얘기하셨지만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 문제 같아요. 그죠? 이 안전 문제가 과연 이거 괜찮은가? 뭐 이런 거부터 아마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시민의 눈높이고 저희들 그 전문가들의 눈높이는 어떻게 하면 그 보다 효율적이고 또 기술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목표를 한다면 그냥 그 우리 시민들은 우리 그냥 실생활에 저게 과연 뭐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 수가 있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또 우리 또 언론사에 우리 계신 우리 김정기 본부장님은 잘 좀 소화를 해주셔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굉장히 저희 포럼이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이 이제 한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 양원 우리 박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혹시 또 추가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에너지 안보 문제입니다. 아까 유도원 박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원을 다 수입하는 나라여서 에너지 안보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또는 친환경 이슈가 되게 그 많이 떠오르면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이렇게 좀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중국의 전력대란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그랬습니다. 다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석탄 수입이 안 되니까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런 문제에서 사실 저도 오늘은 제가 발표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반적인 내용을 발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상당히 동감을 하고, 에너지 안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자꾸 밀리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 또는 친환경과 이걸 같이 잡을 수 있는지가 고민을 하면서 어떤 적절한 시점에서의 최적화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상반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네트워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좀 절감을 하면서, 저도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또 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무역을 해서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잖아요. 우리 자급자족을 해서 이렇게 사는 나라가 아니고, 에너지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네트워킹 문제,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어떤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게 전력 그리드가 일단 독립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전력을 사올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아주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풀어야 되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까 수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전력 문제도 뭐 동북아 그리드 문제가 또 한참 얘기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게 유럽처럼 그렇게 유럽 내 그리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엔 또 좀 지정학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 네트워킹 문제가 이거 안 하고는 탄소 중립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다시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이르는 과정이 일반 국민들한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좀 저도 그냥 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여전히 또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실 탄소 중립 뭐 해야지, 뭐 세계 추세가 그러니까 해야지라고 동의를 하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의 힘든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기업들이 당할 또 어려움들, 아까 기업은 사실 이윤을 추구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인데 그것들을 뭐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알리고 하는 부분들이 또 같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기술 개발하는 입장에서 사실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발표를 했지만 또 많이 배우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유동원 박사님 놓치신 내용 있으신 것 같은데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우리가 NDC 목표가 2030년에 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양 박사님이 우리가 잘 감축하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게 딱히 정확하게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약간의 대리변수처럼 표현을 드린다면, 각자가 2018년도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에 40% 줄여주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가깝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 소비를 계속 늘려온 사람입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에너지 소비가 절대 줄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빗대어서 본다면 가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그렇게 다 줄일 수 있을까? 2030년에 저는 못 줄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40%에 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부생수소를 말씀하셨고
아까 포집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CCUS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보면 포집 대상은 석탄 발전이 우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산업 포집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 포집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아마 SMR에서의 설비에서 나오는 CO2가 대표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건 두 가지 점에서 이점이 있잖아요. 하나는 농도가 상당히 높으면서 깨끗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 이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충남이 혹시 기술 개발 국산화하는 데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닐까. 왜냐하면 사실 SMR 설비는 굉장히 시장 기술 자체는 머추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어차피 포집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또 산업 포집의 비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면 기왕에 국산 기술로 대체를 해서 하는 것이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어서 그런 고민이 좀 되면 어떨까 싶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산화탄소라는 부분이 이게 활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저장이라는 그 과정을 거치려면 수송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수송 인프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분지라고 해도 배로 가져가기에는 좀 너무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이 있을 테니 파이프라인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클 거고요. 그렇다면 그 파이프라인의 소재나 아니면 파이프라인 생산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건가? 뭐 이런 검토 일단 필요하고 만약에 뭐 좀 더 개발이 필요한 여지가 남았다면 그쪽을 좀 그 속도를 내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는 것도 방법 좋은 대안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같은 유사한 거긴 합니다만 수소는 이제 수송하려면 압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액화로 가든 아니면 기체 압축이 됐든 간에 어쨌든 압축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그 파이프라인 부분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전 세계가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유럽이 수소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여력도 좀 시장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와 뭐 지원 아니면 유도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한 번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덧붙이면 그 예전에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 요즘에 에스코라는 단어를 사실 많이 못 듣고 있거든요.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효율의 극대화는 이제 많이 이뤘기 때문에 그거에서 좀 비중이 좀 낮아졌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리고 에스코 사업으로 탄소 관련해서 이제 뭐 그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양원 박사님께 여쭤보는 건가요?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에스코 사업이 대표적인 게 뭐 그 조명 교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은 이미 된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새롭게 건물이 지어질 때 조명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LED의 비중이 큰 상태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뭐 에스코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카테고라이즈를 하면 창호 문제, 그다음에 인슐레이션 쪽에 아니면 조명, 그다음에 이제 연료 전환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이미 새롭게 들어올 때는 이미 그 타겟된 쪽으로 다 지향을 해서 다 이미 들어오고 있어서 사업 대상이 신규로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많이 진행돼서 이미 교체가 상당히 됐고 그래서 아마도 생각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게 거의 없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남아 있다면 정말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정도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뭐 데이터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냥 그 정도의 추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장시간 동안 우리 그 제5회 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과 그다음에 제9회 충청남도 과학기술혁신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과학기술경제포럼 시아 포럼은 매월 1회씩 개최가 되고요. 또 충남이 수소과학기술경제사회구현의 모델이 되겠다라는 그런 지방자치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도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개최를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하신 수소과학기술 사회 구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개발하고 도입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찾아서 저희 또한 실현 가능한 그런 과제를 발굴을 하고 또 문제를 발굴하면 결국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5회 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과 제 9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시아 포럼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